판사 와카스기. 모 지방재판소의 형사부 재판장을 하고 있는 판사 와카스기 고조 씨는 젊을 때 상당히 경건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청년 시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카스기 씨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법복을 입고 법정에 아주 점잖 빼고 앉아있는 와카스기 재판장이 청년 시절에 열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와카스기 재판장의 청년 시절의 신앙은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와카스기 재판장은 죄인에 대해서 이 대단히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 죄인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참회라도 하는 모습이 보이기라도 한다면 재판장의 판결은 입회한 검사가 아연실색할 정도로 관대해졌거든요. 물론 이럴 때 검사는 반드시 항소를 하지요. 그 항소가 기각되는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원 판결이 취소되고 더 엄중한 판결이 내리는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본디 재판장으로서 자기가 내린 판결이 취소된다는 것은 결코 재판장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카스기 재판장의 판결은 항상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재판장이 와카스기 판사라는 것을 알면 그 사정을 알게 된 피고는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율시킨 극악무도한 사람의 경우는 별개라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피고가 관대한 형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항의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동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법이죠. 하물며 그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와카스기 재판장이 어느샌가 명재판장의 명성을 구가하기 시작한 것도 결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와카스기 재판장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판사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쪽인가 하면 절대로 재판관이라는 품격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둑어둑한 법정에서 엄격한 얼굴을 하는 법관으로서는 너무나도 섬세한 감정을 지나치게 많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본인도 처음부터 법과를 전공하려는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도쿄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고 게다가 철학을 지망했었죠. 아마도 본인 생각으로는 장차 교육자가 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도 그 인간의 정신에 강한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가 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자를 지망했던 와카스기 고조가 어떻게 법과생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던 모리타라는 동창생이 갑자기 문과 지망을 그만두고 법과로 바꾸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모리타라는 사람은 1학년 때부터 쭉 문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졸업하기 반년 전에 그 사람의 형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문과로는 도저히 밥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법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과를 나와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칠레는 그 무렵에도 많았기 때문에 몹시 영민한 모리타라는 사람은 금방 전과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성적도 좋고 학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모리타 군이 향후의 생활 문제를 걱정하면서 전과를 해버리자 이 당시의 학생이었던 와카스기도 자연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와카스기 씨는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와카스기 학생이 어느 날 밤에 가스가초에서 댄스인 쪽으로 도미자카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절반쯤 비탈길을 올라갔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유가게 앞에 두세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서서 멈췄더니 그 우유가게 안에서 토목공사 근로자풍의 남자가 멋진 복장을 한 신사의 오른손을 오랏줄로 결박하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무리가 몇 무리나 연이어 나오더랍니다. 어느 무리나 할 것 없이 결박하는 쪽은 노동자풍의 모습을 하고 있고 결박당한 쪽이 신사 복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도박장에 경찰의 손이 미친 것이라 별 진귀한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이런 실사회의 사건에 전혀 경험이 없던 와카스기는 어안이 벙벙해진 모습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와카스기 씨 앞으로 또 한 명의 청년이 왔다고 해요. 이 남자는 그 자리의 사정을 와카스기 씨 이상으로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우유가게 입구 가까이에 와서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맨 마지막에 빈손으로 우유가게를 나오는 토목공사 근로자풍의 한 남자가 입구에 서서 맡고 있는 이 청년이 방해가 된 듯이 비켜, 뭘 보고 자빠졌어? 라고 고함을 치면서 몹시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이 남자가 자기에게는 없는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는 형사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그래서 청년이 이봐요, 왜 밀어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되레 호통을 치면서 기세 좋게 그 형사에게 덤벼들더랍니다. 그러자 그 형사는 뭐라고? 이게 반항을 하네. 너 반항할 생각이면 경찰서로 와. 라고 말하면서 난폭하게 그 청년의 손을 결박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아마 동료들이 모두 각각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아무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형사로서는 조금 불쾌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여하튼 한 명 붙들어 매서 돌아가겠다는 나쁜 소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상대가 형사라는 것을 듣고는 다소 주춤한 듯 했지만 그래도 힘차게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더 센 형사는 손쉽게 청년의 오른손에 오라를 걸고 마침내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으로 여하튼 경찰의 강제 연행해서 데리고 가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와카스기가 서 있던 곳에서 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그 청년을 질질 끌고 간 다음에 얼굴을 두세 번 갈기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형사의 폭력은 현대의 진보된 경찰제도 하에서는 결코 행해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와카스기 씨의 고등학교 시절, 즉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는 분명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감한 청년이었던 와카스기 씨가 이 장면을 보고 극도로 분개한 것도 당연합니다. 인권 유린, 인간에 대한 모욕, 그것은 정의의 관념이 극도로 강했던 와카스기 씨로서는 머리끝이 쭈뼛해질 정도의 불평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권력이 이런 야만적인 인간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이
몸서리칠 정도로 무섭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런 부정에 대한 의부는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나서도 다시 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장차 법률을 배워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탄 없이 올바른 이야기를 휘둘러 볼까 하는 생각이 와카스기 씨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와카스기 씨가 법과를 택한 간접적인 원인은 아마 여기에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자기가 존경하는 모리타군이 갑자기 문과를 단념하고 법과로 전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무렵은 아직 지금처럼 법과생 과잉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법과로 전과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될 예정이었던 와카스기 씨는 변호사가 너무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실무적인 장사라는 데 실증이 나서 졸업을 막 앞두고 나서 뜻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법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지닌 와카스기 재판장이 이 다른 판사들에 비해서 보다 내면적이고 보다 인도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악인이나 죄인을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존물이라고 보는 폐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카스기 씨의 죄악관, 즉 죄악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적인 분자가 상당히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든 인간적인 동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죄인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 죄인의 혈관을 흐르는 피나 내 혈관에 흐르는 피나 그리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다. 재판관으로서는 지나치게 휴머니즘에 치우친 신념이 항상 와카스기 씨의 재판 심리 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또 하나 와카스기 씨의 마음을 움직였던 감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주 재판 이야기에 인용이 되는 격언인데요. 설령 9명의 죄가 있는 사람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하는 교훈입니다. 와카스기 씨 가슴에는 이런 고려가 항상 거세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와카스기의 재판장의 판결이 정말로 관대했던 것은 재판장의 인도주의적인 인격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한 와카스기의 재판장의 이 죄인에 대한 이해가 담긴 동정은 계속 입회하는 검사들에게도 전염이 된 듯 처음만큼 빈번히 항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와카스기 씨에 대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하는 비난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와카스기 재판장의 인격 깊숙이 뿌리내린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되면 어느샌가 그런 비난을 멈추고 말게 됩니다. 와카스기 재판장이 인정을 잘 분별해서 판단을 내린, 그러니까 동정이 넘치는 판결을 내린 신뢰는 다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방탕하고 불량한 형이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염치도 없이 금품을 요구한 끝에 아버지가 응하지 않는 것에 분개해서 곤봉을 휘두르며 덤빈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남동생이 차마 보지 못해서 곤봉을 낚아채 빼앗자마자 형을 단지 딱 한 번 내리쳤는데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의 재판. 이 재판은 와카스기 재판장의 명성을 날리게 한 명재판 중에 하나였죠. 이 보통의 판사라면 설사 피고에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해도 존속살인이라는 죄명의 구애를 받아서 아무리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한 4, 5년의 실형은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카스기 재판장은 죄를 미워해서 5년 징역을 언도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라는 특전을 베푸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에 관해서는
마을 촌장을 필두로 해서 150명이 연서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을 정도니까 당사자를 비롯해서 마을 전체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죠. 이런 판결의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와카스기 재판장으로서도 형법의 눈물이라고도 할 만한 집행유예의 특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법률 운용에 한 가닥의 인정미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관으로서도 유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 까닭으로 5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이 시에서 와카스기 재판장이라고 하면 명재판장으로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카스기 시의 명성이 정상에 달했을 무렵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구나 한두 번쯤은 지방신문에서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이 지방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바로 그 중학생의 지고마라는 사건이에요. 지고마는 프랑스 탐정소설의 주인공인데 신출 귀모라는 악한, 즉 악당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화의 악영향의 하나라고 해서 세상의 식자들이 영화를 비난하는 재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 시에도 중학생의 지고마 사건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죠. 게다가 그 범인이 규율이 엄중한 것으로 평판이 좋은 현입중학교의 학생이었고 더욱이 반장을 맡은 우등생, 또한 흰 피부의 미소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범죄의 수단은 역시 판에 박힌 방식대로 그 소년은 그 시 교외에 있는 어느 부호집에 협박장을 보내서 모월 모일 밤에 친주 하치만의 오토리 밑에 일금 200엔을 신문지에 싸서 갖다 놓아라. 만일 실행하지 않으면 온 집안을 폭탄으로 다 날려버릴 것이다 하는 허튼 소리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 집에서도 어차피 질이 안 좋은 장난일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마침 그 약속한 날의 전날 밤에 그 부호의 집 문 앞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마도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의 과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인 소년이 딱 총을 한꺼번에 3개 정도 쏘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협박장 때문에 내심 다소 겁을 먹었던 부호 일가가 이 소리를 듣고 얼굴색이 바뀐 것은 반드시 과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큰일이라서 즉시 경찰에 사람을 보내서 협박장이 날아들고부터의 자초지종을 신고했습니다. 마침 오랫동안 사건이 없어서 무료함에 힘들어하던 경찰은 이 신고를 듣고 마치 되살아난 듯이 활동을 시작했죠. 협박장에 지정된 이튿날 밤이 되자 경찰서장 이하 경부 1명과 형사 순사 6명이 모두 변장을 한 채 친주노 모리 지역을 멀리서부터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초단인 형사와 검도 3급이라는 완력이 있는 형사가 뽑혀서 그 오토리 뒤에 몸을 숨겼죠. 그리고 누가 봐도 지폐다발 같은 게 들어있을 법한 신문지 뭉치를 그 도리 바로 밑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그날은 달밤이 몹시 좋아서 형사들도 다소 낭만적인 기분으로 그 범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이 슬슬 무료해질 무렵에 완만한 비탈의 참배길을 망토를 입은 남자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마른 침을 삼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남자에게서 수상한 거동이 보인다면 금방이라도 덤벼들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이 도리 밑까지 와서 발을 멈추는가 싶더니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밤늘에도 또렷이 보일 정도로 그 신문지 뭉치를 슬쩍 집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유도를 했던 형사가 번개처럼 덤벼들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에 달려드는 듯한 기세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형사의 강한 팔에는 여자처럼 날씬하고 연약한 몸이 닿았어요. 그 범인은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모여들었던 형사들은 이 소년을 한눈에 보고 다들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이 연약한 소년이 공갈 협박범이라는 데는 틀림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매우 떠들썩한 세평 속에서 공판에 넘겨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원래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경미한 죄는 검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소년이 딱 총으로 실제로 공갈을 쳤다는 것은 이 소년을 위해서는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이 예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공판에 붙여지게 되더라도 이 소년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판이 열리면 와카스기 씨가 재판장을 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을 내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제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와카스기 재판장의 모두 신문에는 피고에 대한 넘치는 동정이 보였죠. 그리고 피고인 소년도 넉살 좋게 범죄 사실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그 무모함이 가끔씩 재판장에게 쓴웃음을 짓게 했어요. 실제로 이 소년은 모험담에 물든 소년이 때때로 무모한 짓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엄청난 범죄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요컨대 소년 특유의 낭만적 경향이 그만 사도, 즉 올바르지 못한 길에 빠지게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와카스기 재판장은 그 소년의 심리에 충분히 동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회한 검사가 이 소년의 심리에 일말의 이해도 없는 준엄한 논고를 했을 때 도무지 마음속에서 수긍할 수가 없었죠. 변호사의 열렬한 변호를 듣기 전부터 집행유예를 내린다는 생각은 재판장의 가슴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웅변을 토해냈어요. 변호 내용의 역점은 이 소년의 범죄는 이 소년 자신의 죄가 아닌 사회의 죄다. 다시 말하면 주안점은 교육자와 영화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시선 아래에 창백해진 얼굴로 온순하게 대기하고 있는 소년을 보았을 때는 모두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귀염성 있는 소년이었어요. 실제로 이 소년이 단지 장난으로 한 행동을 경찰이 크게 부각해서 공갈 협박이라는 큰 사건으로 꾸며낸 느낌조차 없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와카스기 재판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면서 자기의 소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악동에게 사주를 받아서 밤중에 이웃마을의 사과밭으로 서리를 하러 간 일이 또렷이 생각났죠. 그것은 소년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낭만적인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엿한 절도 행위죠. 그러나 소년 시절에 자칫하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자유분방하고 모험적인 장난을 죄다 범죄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실제로 와카스기 재판장의 마음은 이 소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우등생이고 반장이라는 사실도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음이 분명합니다. 판결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기로 하고 제1차 공판은 끝났습니다. 이튿날 신문에는 법정의 상황을 전함과 동시에
소년이 집행유예의 특전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예상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피고인 소년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들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판결이 내려지는 월요일의 사흘 전, 즉 금요일 밤에 와카스기 재판장 신변에 우연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 금요일 밤 3월 모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와카스기 씨 집에서는 산후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이 아직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미 아들 셋의 어머니였는데 항상 출산이 길어져서 산후의 쇠약은 옆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도 딱하게 여겨질 정도였죠. 그날 밤도 평상시 같으면 밤늦게까지 소란 피우면서 돌아다녀야 할 남자아이들이 초저녁부터 강제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와카스기 씨만이 옆방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는 부인에게 가끔 말을 건네면서 서재에서 밤 12시 무렵까지 독서에 빠졌죠.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하녀가 그 방에 깔아둔 잠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방에 있던 아내에게 말을 걸었지만 이미 잠이 든 건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와카스기 씨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자고 있는 옆방과는 반대쪽 거실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카스기 씨는 대충 쥐들이 거실 선반 위를 뛰어다니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게 계속되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쥐가 거실에서 날뛰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와카스기 씨는 드디어 쥐가 날뛰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의 출산 축하로 보내온 많은 과자 상자나 과일 바구니 등을 선반 위에 겹겹이 쌓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는 와카스기 씨가 소리를 내서 쥐를 쫓으려고 했는데 문득 옆방에 누워있는 아내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며시 직접 잠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잘 때 꺼두었던 전등 스위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걸어서 거실 쪽 가까이에 있는 맹장지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의 전등빛이 열린 맹장지 방에서 새어나와 옆방을 비추었는데 그것은 고작 중앙부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심상치 않은 기색이 전등빛이 미치지 않는 장롱 쪽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저건 사람이다. 도둑이야, 도둑. 와카스기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감전된 것처럼 거기에 우뚝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 속에서 억세고 몸집이 큰 남자 한 사람이 와카스기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카스기 씨는 그동안 이 피고석 안에 딱딱하게 앉아있는 얌전한 절도범이나 강도 그리고 살인범 정말 많이 봐왔지요. 대개는 주눅든 모습으로 굽실굽실 고개를 숙이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놈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지금 와카스기 씨 앞에 서 있는 진짜 도둑은 그렇게 얌전한 놈은 아니었습니다. 들켜버린 이상 급히 태도가 돌변해서 협박조로 나오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거기에는 판사와 피고라는 관계 대신에 적나라한 인간 대 인간이라는 우격다짐의 관계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도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와카스기 씨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와카스기 씨는 온몸이 짓눌리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쾌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와카스기 씨의 이성은 결사적인 힘을 담아서 선우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으로서도 그렇고 이 판사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도둑 정도는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투의 무시무시한 소리가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줄 충격,
또 거실 건너편 다다미 6장의 방에서 자고 있을 어린 3명의 아들들에게 줄 놀라움과 위험을 생각하니까 와카스기 씨의 손은 쉽게 뻗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도둑놈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조용히 돌아가 달라고 애원을 할까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판사로서는 너무나도 위험이 없는 행동이죠. 그때 별안간 이 도둑놈은 놓아주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카스기 씨는 불의의 습격을 피할 수 있게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야! 하고 힘껏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그 소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와카스기 씨는 자기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남편 소리에 겁에 질린 부인의 무서운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실 건너편 방에서는 3명의 귀여운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부부와 자식 3명, 도합 5명의 목소리에 놀란 듯이 도둑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도둑 맞은 물건도 없었지요. 그러나 쇠약한 몸에 그런 충격을 받은 부인은 갑자기 고열이 난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하루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극도로 과민해진 부인의 신경은 사소한 소리에도 겁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치의는 부인의 목숨 그 자체에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귀여운 3 아들마저 그 밤에 사건이 있고 나서 묘하게 두려워하는 겁쟁이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카스기 씨 자신도 그 도둑과 서로 대치한 단 1분간의 숨이 멎은 듯 불쾌하고 불안한 압박의 시간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와카스기 씨는 도둑을 만난 불쾌한 기억을 또렷이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학교를 나오고 나서 14, 15년간 죄라는 것만을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나의 직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정말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죄라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해온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죄인 편에서만 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눈앞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피고의 잠옷 온순하고 얌전한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들이 피해자에게 입힌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와카스기 씨는 자기의 과거에 있어서 내린 판결의 기초를 잃은 신념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카스기 씨를 습격한 도둑, 그것은 죄명으로 보았을 때 절도 미수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한 집안에 미친 악영향을 생각하면 머리끝이 쭈뼛해질 정도입니다. 부인은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고열이 났고 그 발열 때문에 쇠약해져서 마침내 그로 인해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그 도적은 여하튼 간에 분명히 부인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3명의 아들들이 받은 나쁜 영향도 금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커다란 피해임에 틀림없죠. 또한 와카스기 본인이 받은 불쾌한 압박이나 불안 역시 무형이지만 중대한 피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와카스기 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가 미치는 영향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와카스기 재판장이 지금까지 품었던 죄악감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렸죠. 그는 피해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세상의 범죄자 일반에 대한 증오가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와카스기 씨는 자신의 감정 전환이 지나치게 자기 본위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환된 것은 와카스기 씨의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와카스기 씨의 사상도 어떤 변화를 보였고 최초의 바뀐 감정을 쑥쑥 입증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오전, 예정대로 시고마 중학생의 판결이 언도되었습니다. 설령 무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의 육친들은 일종의 안심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재판장의 얼굴은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여느 때처럼 낭낭하게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피고 아무개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라는 주문의 선고가 내려진 다음 아무리 기다려도 집행유예라는 언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방청인들의 얼굴에 깊은 실망의 기색이 떠올랐죠. 그러나 와카스기 재판장은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유서의 낭독이 끝나자 문을 밀어젖히고는 지체 없이 획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